자, 목요일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 중에 핑크색 있죠? 기초간호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동간호입니다. 자, 제가 가진 책은 111쪽부터 아동간호가 시작이고요. 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동간호 부분은 우리가 국가고시 100문제를 풀 때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누어지는 거는 한 6부분으로 좀 세분화돼서 나누어지는데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체크 잘 해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고 쉽게 다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동간호는 크게 성장과 발달 부분, 정상 신생아 간호 부분, 고위험 신생아 간호, 그리고 영아 유아, 입원한 어린이 간호 해서 총 6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 6가지 파트 중에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안 나오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빈도수 높은 부분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성장과 발달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예요. 기본이죠. 자, 4가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성장, 성숙, 분화, 발달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장과 발달이 잘 나옵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말로써 표현하시죠. 많이 컸구나. 그쵸?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성장이라는 거는 양적인 변화입니다.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몸무게, 체중이죠. 그 다음에 키, 골격의 변화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성장 이렇게 부릅니다.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성숙.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분화라는 개념인데요. 분화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많이 분화했구나 이런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화라고 하는 거는 세포, 초기 세포 구조 변화하는 것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이죠. 네 번째 발달, 기술과 기능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증가이고요. 성장, 성숙, 학습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발달입니다. 그래서 성장 같은 경우는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기아 상태가 오래된다 그러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발달이죠. 자, 예를 들어서 외동아이보다는 형제가 많은 아이의 막내 누가 더 빨리 발달이 잘 이루어질까요? 그쵸? 형제가 많은 아이들 속에 막내가 훨씬 더 혼자 크는 아이보다 발달이 빨리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발달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성장과 발달에서도 단계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발달의 단계는 우리 책에는 에릭슨의 8단계 더하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총 9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펴보면 자, 출생 전기. 자, 우선 그 제목부터 외우셔야 되겠죠? 출생 전기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출생까지를 출생 전기, 태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아기. 출생하고 나서 1세까지, 돌잔치 할 때까지를 영아기 이렇게 부르고요. 유아기, 1세부터 3세까지, 학령 전기는 3세부터 6세까지, 학령기 6세부터 12세까지, 그리고 청소년기 18세까지, 그다음에 성인 초기 40세까지, 성인 중기 60세까지, 노년기는 60세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 단계에 따른 발달이 정해져 있다. 자, 출생 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출생 전기에는 신체 조직이 구성되고 발달되는 시기이죠. 자, 영아기로 넘어가요. 영아기는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하는 시기이죠. 그리고 수평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신체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출생했을 때 몸무게 1세가 되면 3배가량 증가합니다. 굉장히 성장이 빠른 시기이고요. 요 시기에 어머니의 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돌봄을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을 나타내는 시기, 분리불안, 대상의 영속성이 발달하는 시기가 영아기가 되죠. 자, 유아기로 넘어갑니다. 유아기는 1세부터 3세까지. 성장 속도는 영아기에 비해서 느려지지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 무릎이 펴지고 하지가 빨리 자라게 되는 시기가 유아기가 되죠. 유아기는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고요.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학령 전기 3세부터 6세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전신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발달되는 시기, 성인의 축소된 외형을 보이는 시기이다. 자, 신체 내부 장기, 조직, 뇌, 신경계 발달이 빠른 시기이고요. 그래서 학령 전기가 되면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빨라지죠. 연골이 빠르게 골화되고 운동 발달이 굉장히 민첩해지기 때문에 출발, 멈추기 등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호기심이 많고 성역할, 성유형이 뚜렷이 구분되는 시기이고요. 동성부모를 동일시하고 초자아와 양심, 6세경에 형성되죠. 초자아와 양심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5번째는 학령기, 학동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6세에서 12세까지이고 이 시기에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죠. 12세부터 18세까지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는 시기이고요. 여기까지가 아동간호의 대상자입니다. 즉 아동간호의 대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수정에서부터 우리 시원하게 18세까지 우리 아동간호의 대상자이구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인 초기 40세까지 친밀감이 발달해야 하고 성인 중기는 60세까지 생산성이 발달하는 시기,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노인기, 자아통합을 이루는 시기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발달의 단계에서는 신체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출생 전기, 영아기, 청소년기 이렇게 3부분에 체크해 두시고 그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장과 발달하는데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가리를 좀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하죠. 복합성이 있다. 첫 번째예요. 자, 운동 능력이 발달하면 사회성 발달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복합성이 있대요. 두 번째, 양적이며 질적인 변화 과정이다. 세 번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일정한 방향이 있다. 앞에는 별딱지 하나 붙여주세요. 방향이 있다고 해요. 어떤 방향이 있느냐? 두미 법칙, 근원 법칙,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발달을 합니다. 자, 제목에서 다 냄새가 스물스물 나죠? 두미 법칙은 뭐예요?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발달하는구나. 즉, 출생하고 나서 턱이 먼저 발달하게 되고,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허리를 가누기 시작하고, 다리가 이제 힘이 생겨서 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두 발로 걷기까지 할 수 있는 두미 법칙이고요. 근원 법칙, 신체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콩알 주고 잡아봐라 라고 요구를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손바닥으로 다 잡으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못 잡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콩알을 잡아라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두 손으로 잡아낸단 말이에요. 손과 눈의 협용 능력도 생기면서 일반적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발달의 원리 중에는 방향성이 있다. 예, 중요합니다. 체크해 두시고 외우시면 돼요. 5번째는 주기적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다. 6번째, 성장 속도와 형태가 다르다. 7번째, 신체 각 부분은 성장 속도가 다르다. 8번째, 개인차가 있더라. 9번째,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요게 원리입니다. 자,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어요. 크게 우리 책에는 3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피죠, 피. 예. 두 번째는 기질, 태어나면서 가진 특징적인 정서입니다. 가족을 통해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관계 형성, 또래 집단을 통해 발달 과업을 성취해 나간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전, 산후 참고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성장 발달의 이론이에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론입니다. 3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이드, 2번째 에릭 에릭슨, 3번째 피아제. 3학자가 나오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심리 성적 이론입니다. 성이라는 게 자꾸 이제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뒤돌아보시면 안 되죠. 무조건 프로이드 골라주시면 되고요. 프로이드는 본능, 자아, 초자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 놨죠. 자, 책에 참고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크게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눕니다. 구강기는 다 입으로 해먹는 거를 얘기하죠.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쾌락의 주 원천, 입이죠. 입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엔 학문기예요. 1세부터 3세까지. 1세부터 3세까지는 그 배변 훈련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배설물을 보유하고 내보내는 것. 즉, 그 학문에 집중되는 시기이다. 그쵸? 그리고 이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아이의 성격이 형성될 수 있죠.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강박적으로 했을 때는 수집벽이 있거나 강박적인 성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나 부모님이 나를 훈련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저분한 성격, 잔인하거나 허영심이 많은 성격으로 형성된다고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3번째, 남근기입니다. 3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을 말하고요. 자, 이 시기에 성감되는 성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자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시기, 갈등이죠. 여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시기이고요. 동성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성 역할을 배워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복기 12세까지 온화한 시기이고요. 생식기 12세부터 성인기까지 성기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우셔야 되는 거는 구강기, 쾌락의 주원천 어디, 그쵸? 학문기 3세까지 쾌락의 주원천 어디. 네, 그리고 남근기 3세부터 6세까지 쾌락의 원천은 어디? 그쵸, 성기이구나. 세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에릭슨인데요. 에릭슨은 앞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에릭슨의 단계별로 어떤 사회적 발달을 해야 되는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세까지, 출생해서 1세까지를 영아기라고 부르죠. 앙팡, 그죠? 그래서 영아기에 발달해야 되는 과업, 신뢰감입니다. 유아기, 3세까지를 말하죠. 자율성이 발달해야 되는 시기, 학령 전기는 6세까지, 학교 가기 전, 주도성이 발달되는 시기, 학동기, 12세까지,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 생각하시면 돼요. 근면성 발달하는 시기, 청소년기 18세까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 여기까지가 아동간호의 대상자이다. 성인 초기는 친밀감, 중년기는 생산성,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망감이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아까 프로이드와 똑같이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요 세 부분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기에 발달돼야 되는 과업은 신뢰감이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형성되는 게 불신감입니다. 자, 시험 문제. 자, 영아기에 발달돼야 되는 과업은 불신감이다. 이렇게 장난질을 잘 칩니다. 그러면 얘는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영아기에 발달돼야 되는 과업은 신뢰감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학자 삐아제입니다. 삐아제 사고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었어요. 사고, 다른 말로 하면 인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지라는 말, 사고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삐아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삐아제는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출생에서부터 2세까지는 감각 운동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감각과 반사만 가지고 생존하는 시기. 2세부터 7세까지는 전조작기라고 부릅니다. 조작하기 전 단계, 제대로 조작하기 전 단계, 전조작기. 그리고 7세부터 11세, 12세까지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부르고요. 12세 이후를 형식적 조작기, 즉 연역적인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시기, 요 4단계를 거쳐서 우리 사고, 인지가 발달을 한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학자, 이 성장과 발달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제일 잘 나오는 분이 에릭슨, 그 다음에 프로이드. 삐아제는 이 성장과 발달보다는 유아기의 인지 발달 부분에서 시험 문제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 앞쪽에서는 우리 표 3-1 매우 시험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에릭슨의 사회적 발달, 프로이드의 성적 발달 비교해 놓은 거 나이대별로 시기별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장과 발달이고요. 성장과 발달에서는 용어 정의, 그쵸? 그리고 원리 중에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기질, 그 다음에 이론가 중에서는 표 3-1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잘 정리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예요. 신생아 간호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신생아 간호는 정상 신생아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정상의 기준을 알아야 비정상의 기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상적인 신생아의 이런 특징, 일반적 특징, 생리적 특징,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간호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생아라고 하면 출생 후 한 달을 신생아라고 부르죠.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이하게 생후 7일까지의 신생아를 부르는 이름이 별도로 있습니다. 출생하고 7일간의 신생아를 초생아 이렇게 부르죠. 얘는 정말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쵸? 생후 7일까지를 신생아, 한 달까지를 7일까지를 초생아, 한 달까지를 신생아, 1세까지를 영아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거 신체적 특성. 신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장과 체중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체중이 가장 중요해요. 자, 신장부터 보면 자, 신생아의 일반적 신장,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남자가 약간 크죠? 네, 사실 이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시험 문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1년이 됐을 때 몇 배 증가하고 2년이 됐을 때 몇 배 증가하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키는 출생 시 1.5, 4세가 되었을 때 2배가 됩니다. 즉 출생 시 여자아이가 키가 50cm였다라고 한다면 1년이 되었을 때는 몇 cm가 되어야 평균인 거죠? 1.5배니까 75cm가 돼야 평균인 거고요. 4세가 되면 2배, 즉 100cm가 되어야 평균 키 성장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중은 남자가 3.4, 여자가 3.2가 평균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5개월이 되었을 때 출생 시에 2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년이 되면
3배가 증가한다. 즉 키와 몸무게를 합쳐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시험 문제 잘 나올 거예요. 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키는 1.5배, 몸무게는 3배가 증가하죠. 옛날에는 출생 시에 키와 몸무게를 주고 1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키와 몸무게를 구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몇 배가 증가하는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배수 증가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생후 3, 4일에 출생 후 체중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체중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출생 후 3일에서 4일 정도 되면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8일에서 9일 정도에 회복하게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부릅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어떤 단어들 앞에 생리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병이다, 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죠. 생리적이라는 말은 원래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대부분 진행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 즉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적 체중 감소, 몸무게가 빠지는데요. 앞에 생리적이 붙었잖아요. 원래 다 그렇고요. 저절로 치료하지 않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생리적 체중 감소가 생기느냐? 원인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져요? 자, 제대 절단하잖아요. 없어지죠. 두 번째, 수분 공급이 억제됩니다. 못 먹어요. 세 번째, 대소변은 계속 배출되는데 먹는 약은 적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나왔고, 세 가지 이유, 원인이죠.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 모유죠, 모유. 초유가 분만하고 나서 막 처음부터 콸콸콸 나오는 건 아니죠. 언제 나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처음부터 나오셨어요? 예, 너무 오래돼서.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야 초유라고 하는 게 아주 노란색 초유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뭘 먹어야 되느냐? 못 먹는 거죠. 먹을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초유가 분비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몸무게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강제 다이어트, 이것을 생리적 체중 감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유가 나와서 잘 먹으면 8일에서 9일 정도 되면 몸무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특성 중에 키와 몸무게 비율 기억하시고 생리적 체중 감소 정의와 원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머리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신생아의 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크기가 크죠. 그쵸? 우리 신생아의 키 대부분이 다 머리예요. 신장의 4분의 3에 해당할 정도, 그리고 두위, 머리 둘레는 34에서 35cm 정도가 정상입니다. 자,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하면 당연히 신생아는 두위가 흉위보다 약간 더 큽니다. 이유는 자연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야 쑥 빠져나올 수 있죠. 그리고 머리에서 중요한 거 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문은 우리 머리뼈 있죠? 두개골의 결합 지점의 개구부인 거예요. 즉 머리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 뼈가 없는 개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대천문이 있고 뒤쪽에 있는 소천문이 있는데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대천문이죠. 그리고 단어에서도 딱 냄새 나죠. 대천문은 커요. 크니까 대천문이라 하고요. 소천문은 작습니다. 자, 크기가 크다, 작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천문이 결국에는 다 폐쇄돼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자, 크기가 크다 그러면 폐쇄되는 시기가 길어지겠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천문은 언제 없어지느냐? 12개월에서 18개월에 없어지고요. 소천문은 크기가 작아요. 생후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 폐쇄됩니다. 자, 대천문과 소천문 폐쇄되는 시기 중요한데요. 소천문은 6주에서 8주 단위가 달라요. 주예요, 주. 그래서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되면 폐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임상적 의미가 없다. 자, 대천문 같은 경우는 12에서 18개월에 폐쇄가 되는데요. 그 시기는 우리가 유아기 때 배변 훈련, 대변 가리기 하는 시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천문 폐쇄, 대변 가리기 둘 다 12에서 18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대천문의 의미, 임상적 의미,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아이가 심하게 울거나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심하게 긴장을 하고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죠. 그렇죠?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 머리의 압력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음을 그쳤어요. 그럼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기침을 하다가 멈췄어요. 다시 정상으로 가야 돼요. 심한 긴장을 하다가 긴장이 없어졌어요.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팽창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팽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병리적인 문제가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내압이 계속 상승된 상태로 있구나. 그래서 얼른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머리 부분에서는 대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흉부의 모양은 종 모양이다. 피부에서는 정상 신생아 같은 경우는 피부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고 체온을 조절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신체적인 특징이었고요. 신체적인 특징에서는 생리적 체중 감소, 그 다음에 대천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생리적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리적 기능에서는 자,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순환, 위, 복부, 배설, 수면, 면역 이렇게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요 4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다 아시죠?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활력 징후 요 4가지를 말합니다. 성인에게 있어서 활력 징후를 측정할 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혈압 먼저 재도 되고요. 호흡 먼저 재도 되고요. 맥박 먼저 재도 돼요. 그런데 신생아에게 있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측정을 해야 되냐? 측정을 했을 때 아이가 울어버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징후부터 측정합니다. 그쵸? 아이가 울어버렸을 때 가장 비정상이 될 만한 활력 징후가 뭐냐라고 하면 호흡이죠. 호흡이 가빠지겠죠. 호흡이 가빠지면 같이 빨라지는 게 뭐냐면 맥박이에요.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면 같이 올라가는 게 체온이죠. 그래서 활력 징후 신생아를 측정하는 순서는 호흡, 맥박, 체온 순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상치를 암기하고 있어야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1번 체온부터 4번 혈압까지의 정상 수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체온 먼저 보겠습니다. 체온은 신생아의 체온은 36.5에서 37도. 이거는 태어났을 때나 죽기 직전이나 수치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맥박. 불규칙하고 빠르면 보통 120에서 140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맥박에서 중요한 것은 120에서 140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불규칙하다라는 거에 별딱지 하나 붙여주시고 외우십시오. 보통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맥박은 규칙적이거든요. 근데 신생아를 그 잣대로 대해주시면 안 되죠.
신생아는 불규칙적이고 빠르며 120에서 140회 정도가 정상 수치이고요. 신생아의 맥박 어디서 측정하느냐? 신생아는 다 몸을 이렇게 굴곡된 상태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생아의 맥박은 청진기를 가지고 심장에서 직접 듣는 심천 맥박으로 측정을 합니다. 세 번째, 호흡이고요. 호흡의 정상 수치는 30회에서 60회이고 마찬가지로 호흡도 불규칙적이다. 여기도 괄호 넣기 하시고 별딱지 하나 붙여주십시오. 자, 시험 문제 정상 수치가 나오기도 하지만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맥박 같은 경우, 자, 규칙적이고 빠르며 보통 120에서 140회이다. 이렇게 예시가 나온다면 당연히 얘는 틀린 오답이 되겠죠. 자, 호흡도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이고요.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자, 혈압으로 넘어갑니다. 혈압은 70에 40 정도가 신생아의 평균 혈압이에요. 되게 낮죠. 성인에게 있어서 70에 40이다. 언제 이렇게 측정이 되느냐? 죽어갈 때쯤에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신생아의 혈압이 낮은 이유. 심장의 크기는 작아요. 그런데 혈관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받는 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70에 40 정도 측정이 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순환으로 넘어갑니다. 순환은 가장 큰 특징은 태아순환에서 체순환으로 변화합니다. 태아순환은 뭐냐면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즉 나의 폐는 쓸모가 없는 폐인 거죠. 태아순환에서는. 그런데 이게 분만하면서 제대를 절단하면서 체순환으로 변화합니다. 즉 내 폐를 가지고 내가 호흡을 하면서 산소 공급을 자가로 해야 되는 것, 이게 체순환이죠.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과 황달입니다. 자, 신생아 혈액의 특징. 우선 혈액량이 많아요. 혈액량,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은 내 몸무게의 8%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체중의 10에서 12%,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그러면 혈량이 많다라는 거는 또 뭘 의미하느냐? 뭘 자꾸 얘기하라 그래요. 예, 뭘 의미하느냐? 똑같이 덜 먹었을 때 성인에 비해서 신생아는 탈수가 잘 발생하겠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적혈구와 혈색소의 수치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자를 때에는 제대에 있는 혈액을 아이 쪽으로 신생아에게 훑어서 넣어준 이후에 절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인데요. 생리적 황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황달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얼굴, 몸, 이런 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거를 의미하는데 여기도 앞에 생리적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생리적이란 단어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원래, 자연스럽게, 누구나, 대부분, 다 치료는 필요 없음. 그쵸? 그래서 생리적 황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달 맞아요. 그 황달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고 치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면 뭐 병적 황달, 핵 황달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병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지만 이 생리적 황달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자, 왜 황달이 생기느냐? 신생아의 모든 기관은 기능이 떨어져 있죠. 기능이 아직 제대로 100%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도 미숙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인데 얘를 빌리루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빌리루빈의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이 빌리루빈이 간으로 와서 간의 효소와 결합되어서 대변으로 배설이 되는 게 이게 정상 그 길인데, 그래서 대변이
황색인 거예요. 빌리루빈 색깔이 황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빌리루빈을 다 배설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 농축되어 있다가 우리 몸이 이렇게 황달처럼 노랗게 보이는 그런 신생아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생리적 황달이라고 부르죠. 자, 신생아의 55에서 75%에서 나타나고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7일 후에는 거의 없어집니다. 생리적 체중 감소보다 먼저 나타났다가 먼저 없어집니다. 원인,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 생리적 황달에 대한 치료는 필요 없음. 근데 단서가 붙었어요. 저체중아, 미숙아, 정상 신생아가 아니죠.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빌리루빈을 빨리 배설할 수 있게. 자, 어떤 방법으로 도와준다? 형광요법을 시행합니다. 형광요법, 광선요법, 포토세라피 다 똑같이 부르는 말인데, 자, 생리적 황달, 정상아에게 있어서는 치료 필요 없다. 끝. 대신에 정상이 아닌 아이들 있죠? 저체중아, 미숙아 같은 경우는 형광요법을 사용해서 치료한다. 그러면 형광요법 할 때 간호 어떻게 하느냐? 자, 광선요법을 할 때는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보라색 광선을 쪼여줍니다. 보라색 광선을 쪼이면 피부에서 광선이 닿아서 그 빌리루빈을 빨리 배설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때 간호하는 방법. 자, 우리 123페이지 팁에 나와 있죠. 탈수 증상을 관찰합니다. 왜? 옷을 벗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눈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눈 가리개를 해줍니다. 안대를 착용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두 번째,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쪼이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줍니다. 생식기는 가려줍니다. 세 번째, 수유할 때가 되면 광선요법은 중지하고 수유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해주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섯 번째,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고요. 여섯 번째, 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고 눈 가리개와 기저귀를 착용하고 인큐베이터에서 광선요법을 받게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위와 복부입니다. 위에서 특징적인 신생아의 특징은 아이를 키워본 분이면 다 아시죠? 아이 수유하고 나서 거꾸로 들면 우유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분에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항문 관략근처럼 음식이 내려갈 때는 열려 있고 음식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꽉 이렇게 조여주는 관략근이 있는데 간 기능도 미숙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관략근도 제대로 힘이 있지 않아서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관략근 이름이 분문이에요. 그래서 위 분문 관략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를 절단한 절단면이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크기도 줄어들고 색깔도 갈색으로 점점 말라 비틀어지면서 6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24시간 이내 제대 출혈이 있는지 관찰해야 하고 매일 또는 기저귀 교환할 때마다 젖어 있으면 매일 드레싱을 해줘야 되죠. 어떤 소독약을 가지고 드레싱을 해주느냐? 제대 부분을 소독할 때는 75% 알코올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색깔이 없기 때문에. 자, 위하고 복부의 특징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배설입니다. 배설은 소변과 대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변은 큰 의미가 없죠. 왜? 소변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잘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소변을 먹고 대변을 만들어서 출생하고 나서 대변을 보죠. 그게 태변이거든요. 그래서 소변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출생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분만할 때 엄마의 양수 성분이 대부분 우리 신생아의 소변 성분과 같습니다. 소변이죠.
자, 태변이 중요합니다. 자, 태변은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고요. 색깔은 암록색이나 암갈색, 냄새는 없습니다. 생후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 배출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형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디 기형이냐? 학문 직장 기형을 의심할 수 있다. 이 태변은 출생하고 3일 정도 지속됩니다. 3일 정도 지속되다가 4일째부터는 우리 이제 색깔이 약간 황색이 섞인 이행변을 보게 되죠. 이행변은 2주 정도 보게 되고요. 2주 정도 지난 후 15일째부터는 정상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태변에서 정상변으로 나가는 이행하는 그 변이라고 해서 이행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태변, 색깔 언제 배출되어야 되는지, 배출되지 않았을 때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9번째 면역. 자, 모체로부터 신생아에게 태반을 통해 이동된 항체가 있습니다. 자, 이 면역의 형태 뭐라고 부르냐면 메모해 놓으세요. 자연 수동 면역 이렇게 부릅니다. 모체로부터 신생아에게 태반을 통해 이동된 항체가 있어서 출생 후 6개월 동안은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언제 갑자기 소진되느냐? 6개월이 지나면 갑작스럽게 없어지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기 전부터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부분의 항체 모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가지를 제외해야 하죠. 어떤 거를 받을 수가 없느냐? 첫 번째는 백일해. 100일 동안 기침하다가 못 먹어서 죽는 병. 100일에 파상풍균에 감염되면 턱과 가슴이 마비가 되면서 그 고열과 경련에 시달리면서 사망하는 병. 그래서 백일해와 파상풍은 모체로부터 오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신경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계, 즉 반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반사는 생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는 반사인 거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빨기 반사. 우리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젖병 빨죠. 그렇죠? 젖꼭지 빨잖아요. 빨기 반사이고요. 두 번째는 해저기 반사입니다. 입주위를 자극을 하면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 먹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그런 반사를 해저기 반사라고 얘기하고요. 깜빡임 반사. 환한 불빛에 노출되었을 때 깜빡이는 거. 자, 얘는 언제 없어지느냐? 사망하면 없어집니다. 즉, 죽기 전까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반사. 이게 깜빡임 반사이고요. 4번째, 파악 반사입니다. 자, 손 안에 어떤 물체를 놓아주면 꽉 잡고 있다가 놓는 반사를 이야기합니다. 얘는 2개월에서 3개월에 가장 강하고 5개월 이후에 소실됩니다. 자, 5개월 이후에 파악반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파악반사가 다시 생겼다라고 하면 전두엽 손상을 의미합니다. 5번째, 모로반사입니다. 자, 조용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자극을 주면 발바닥은 안쪽으로, 손바닥과 손가락은 이렇게 팔을 피며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팔을 피면서 이렇게 포옹하는 자세. 이게 모로반사이고요. 모로반사는 출생 시에 뇌손상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모해 주시면 출생할 때 가장 잘 쉽게 부러지는 뼈, 골절되는 게 쇄골이거든요. 쇄골 골절이 있을 때에는 모로반사가 골절된 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쇄골 골절이 있는지 모로반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6번째, 바빈스키 반사예요.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에서 볼 수 있는 반사인데
그 새끼발가락 쪽으로 발바닥을 자극을 하면 이렇게 활짝 폈다가 다시 오그리는 반사. 바빈스키 반사는 발에서 볼 수 있는 반사예요. 비읍 비읍이죠. 자, 바빈스키 반사이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서서히 소실됩니다. 자, 바빈스키 반사 발바닥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바닥에 발바닥이 이렇게 닿으면 바빈스키 반사가 남아있으면 이 발바닥이 펴졌다가 오므려지기 때문에 걷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사들 중에 우리 12개월이 돼야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서서히 없어지는 반사가 바빈스키 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사들 중에 가장 늦게 소실되는 반사는 바빈스키 반사. 발바닥에서 볼 수 있는 반사이구나.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성 반사예요. 아이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에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는 거. 그쵸? 마치 펜싱 할 때처럼. 자, 이때 손은 주먹을 쥐게 됩니다. 생후 2, 3주에 나타났다가 점점 소실되어 4개월에서 5개월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긴장성 반사, 그 토닝 넥 리플렉스라고 적혀 있죠. 예, 그 긴장성 반사, 목에서 볼 수 있는 반사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파악 반사,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긴장성 반사, 요 4가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언제 소실되는지가 잘 나오고요. 긴장성 반사 같은 경우는 정의를 내고 맞춰라가 잘 나오고요. 파악 반사 같은 경우 얘도 정의, 모로 반사 같은 경우는 모로 반사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언제 안 나타나느냐, 뇌손상, 쇄골골절, 이렇게 2가지 잡아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각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 중에서 특징만 좀 잡아서 외우자면, 첫 번째 촉각에서는요, 출생 시 가장 발달된 감각, 입술, 혀, 먹고 살아야죠. 귀, 이마 등이 예민합니다. 시각, 감각 중에 가장 늦게 발달되는 감각이에요. 생리적 사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시 맞고요. 생리적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다 그런 거예요. 6개월까지 나타난 후에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것, 6개월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시각 중에서 깊이에 대한 감각, 학령 전기가 돼야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발달되는 감각이 시각이구나. 청각, 4주가 되면 어머니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다. 미각, 단 것을 좋아한다. 후각, 자, 어머니 냄새는 애착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쉬셨다가 신생아 간호돕기. 자, 이제 특징을 살펴보셨으니 어떻게 간호해야 될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자, 외우십시오. 불시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